훌륭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에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각 30분씩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 아이들도 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반부터 4반까지의 차이도 없고 아이들의 결과도 같아야죠, 대부분. 그런데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려 말에 누가 나라 말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각 반에 들어갈 때마다 말의 간격과 시간의 순서를 살짝만 건드리고 바꿉니다. 자, 제가 3학년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저런 물체들을 던져줍니다. 아이들한테 주고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쭉 둘러보다가요. 저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 도형들, 뭔가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골라요. 기본 도형들이죠. 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거리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아시겠죠? 남자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만들어요. 자,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 2반에서는요,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줍니다.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이젠 취향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 아까 일반 애들은 오히려 잘 안 골랐던 특이한 것들 위주로 5개를 그것도 다 제각각으로 고릅니다. 그럼 제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얘네들 다 골랐네.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진작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가겠어요.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이거 X자형 막 꼬부라지고 이거. 저 아저씨 왜 저래? 막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건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 재밌게 만듭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요, 이 도형들을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아예 가려놓고 1반과 2반에서 얘기했던 뒷문장을 앞으로 끌어옵니다. 자, 1반과 2반에선 5개 골라서 새로운 거 만들어라. 이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반에선 아직 안 보여준 상태에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아이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용감해집니다. 엄청나게 용감해져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도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3반 여자아이 중에 이런 걸 만들겠대요. 저도 처음에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휴대전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다 나옵니다. 이반 아이들 25명이 얘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최소 300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커튼을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금융사기 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5개를 골라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지구 평화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1반이나 2반 아이들처럼 덥석덥석 쉽게 못 잡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잡겠죠. 자, 4반에 갑니다. 3반이랑 다 똑같습니다. 4반에서도 이거 가려놓고 너 뭐 만들래?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걸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커튼 젖히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여기까지는 4반도 3반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4반 아이들도 3반 아이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고르겠죠. 4반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 그래요. 못됐어. 못됐어.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전 알아요. 어머, 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제 내 책상에다 써놨던 거를 옆 사람하고 바꾸라고 할 때 책상. 그때 그 공포감 같은 게 밀려왔었어요. 네. 실제로요, 제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었어요. 저를 쫙 노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 4반 아이들이나 3반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자기가 말한 걸 만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평범한 초등학교죠. 얘네들이 만든 걸 누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느냐? 같은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죠. 얘네들한테 똑같은 저물체를 주고 1반이나 2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만들라고 한 것과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든 걸 비교해보면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든 게 창의력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 좋다라고 하면 IQ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타인의 메타인지를,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게다가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아까 일반 아이들은 가장 평범했었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뭐 할지를 안 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안 정한 상태에서 뭘 해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뭐가 있어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반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좀 더 낫죠. 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죠. 그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로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일반 아이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반과 4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느냐? 꿈을 먼저 꿨어요. 목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거창한 목표를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도구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그걸 낯설게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똑똑해져 왔고요. 지혜로워져 왔고 발전을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합니다. 3, 4반 아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가졌지만 도구가 평범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창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나 행위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면요, 나올 수 있는 합의 최대값이 얼마죠? 12죠. 6, 6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똑같이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의 최소수는 2죠. 1, 1이니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네가 합이 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자, 그럼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합이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12처럼 큰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2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던지는지 아시겠죠? 이러고 던져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윷놀이예요. 윷놀이 할 때 윷이나 뭐가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던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윷이야. 뭐야. 하고 던져요.
자, 그럼 도가 나와야 될 때는요? 도. 우리 인간이 결과나 꿈이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작은 변화였죠? 우리 인류의 수많은 다른 혁신들,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걸 낯설게 보게 만들면 인간은 그때 지루해진다는 거죠.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입니다.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라고.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민석씨로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예.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손은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손은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손은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 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 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요,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를 굉장히 안 좋고 내 생각에 발목을 붙잡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신입 사원을 뽑으시는데 제가 2명의 학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 뽑으실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 뽑는다고 보통 이 얘기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감정이나 정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슬프면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불안하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욕망이 인간한테 있을까요? 이현희 씨 한번. 식욕. 식욕. 좋습니다. 식욕. 네. 그 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어떤 욕망 주로? 성공. 성공 좋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공소영 씨는 욕망을 주로? 온욕심. 온욕심. 네. 온욕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복욕인가? 네. 자, 이민웅 씨는 도대체 어떤 것에 주로 욕망 가지고 계신가요? 성욕이요. 성욕! 중요하죠. 인간의 제일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나요? 네네네. 딴 쪽을 이렇게, 하긴 저를 보시는 게 전 안전하시긴 하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의 욕망, 두 번째가 회피의 욕망이에요. 자, 접근의 욕망은 이겁니다. 그게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욕망.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욕망. 자, 그런데 회피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막아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은 너무 욕망하면 사랑과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의 동기, 회피의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결국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고요.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대화를 야, 너 그거 잘하면 좋은 거 생겨 라고 하는 식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를 했던 이런 수많은 미스매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일들은 길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일들입니다. 길게 해야 되면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든 타인이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오래 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설득으로서 효과가 유의미해지고 일의 결과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일의 결과도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게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설득으로서 유효해지고 일의 결과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요, 저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먼 미래나 그 혜택을 보는 상품이 있죠. 대부분 은퇴, 종신, 그다음에 연금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가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은퇴 뒤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은퇴 뒤에 이 목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은퇴 뒤의 목돈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대부분 원더풀 라이프예요. 요트 위에서 찍고 발리에서 찍고 리조트에서 찍습니다. 왜? 접근 동기만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에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 상품 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실손보험, 이건 어떻게 광고하나요? 보통 뭐 치아보험 요즘 많이 하는데 항상 치과 가서 영수증 보고 놀라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치아가 너무 아픈데 막 참는 거. 사과 먹고 이렇게 피 배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부정적인 자료를 많이 그렇죠. 회피 동기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접근 동기.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실전 심리학자들이세요. 저희들의 라이벌이라니까요. 저희들도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길고 짧은 게 정해져 나 있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길고 짧은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시간의 길이라도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로 느껴요. 한 달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한 달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최소한 몇 년 공부해야 되나요?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 16살짜리예요. 16살짜리한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는데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가가지고 책상 앞에 쫙 가방 올려놓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교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10대에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가나요? 10킬로로 갑니다. 네, 10킬로로 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얘를 늦둥이로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고 계신 엄마가 계세요. 근데 엄마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럼 엄마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갑니까? 50킬로로 가요. 쾌속 질주예요. 그래서 전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회피동기 건드려서 시키는 거예요. 자, 전국의 부모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렇죠? 넌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니, 여기 계신 방청객분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셔서.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그뿐이야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근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그뿐이라고 쓰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했어요. 유치한 그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그뿐의 아이들이 재밌다고 열광했냐는 거예요. 유치하면 어때요? 건국 이래 최초로 자기네들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그뿐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겁과도 같이 긴 3년 동안 매일 30분 더씩 더 공부하면 오 미래의 내 와이프가 오 김태희 오 설현 미래의 내 남편이 오 송중기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자, 근데 반대로요. 전국의 아이들이 치를 떨었던 그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또 이번에도 그때도 달랐어요. 이야, 이 선생님 강단 있네. 이 정도는 돼야 애들 따라오게 만들지. 뭐라고 그뿐에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잠은 죽어서 자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소름 끼치시죠? 회피동경 그뿐에 전 세계 지존이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잘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3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말을 보면 영원히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이 본 3년은 영원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좋은 걸 가져오기 위한 성격보다는 나쁜 결과를 막아내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말 그대로 회피 동기죠. 이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서 아이들 예방주사를 못 맞히죠. 저도 그래서 예방주사 못 맞힌 적 있습니다. 예방주사 왜 맞나요? 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맞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이가 예방주사나 이런 거 안 맞겠다고 땡깡 필 때 이완희 씨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맞추셨나요? 뭐 사주겠다. 사주겠다. 예, 이현희 씨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안 맞으면 아파. 네, 아파.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 예, 대부분 이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히시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뭐 사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제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이. 10년도 더 전에 얘 시원이 예방주사 맞춥니다. 이때 제가 당연히 안 맞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땡깡 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좋아하는 곰인형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싫어. 주사는 안 맞고 곰인형만 가지고 해야. 뭐 이런 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뭘 사주겠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한 끝에 2달 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힐 때 뒤에 문장을 이렇게 곰인형인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바꿔봅니다.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을래?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아이를 때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 때리시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방적 성격의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 때는 네가 그걸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 이렇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치르는 대가가 이런 게 있어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완희 씨께서는 완벽한 오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 답을 하신 건데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너 조금 있으면 아파. 네. 자, 이렇게 길게 가는 건요. 접근 동기고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리더, CEO, 부모, 선생님들께서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실패와 갈등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 겪고 계시거나 어떤 사람과 일이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계시면 이 일의 종류나 이슈나 사안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의외로 갈등이나 아니면 이슈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듣다 궁금한 네.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미스매치를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칭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일단 칭찬은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해야 됩니다. 결과에 칭찬하면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빠질 것 같은다, 혹은 점수가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수 나빠지는 게 결국 자기 IQ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셈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그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 똑같이 두 학생들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 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재능에 칭찬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노력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퇴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답이 있는 답안지를 슬쩍 보이게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나가세요. 머리가 좋구나와 같이 재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 합니다. 왜?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도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 난 노력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젠 결과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크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망치시려면 재능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격에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머 시원이 너 잘했네 너 바른 아이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밉거나 싫으면 그 사람 인칭대명사를 빼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걔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죠?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인격이 들어가야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오우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한 너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행동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요, 자기 앞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고 받쳐요. 받아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반사적인 거예요.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도우셨어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원래 마음이 좋아서 돕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돕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도와서 내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내 머리가 단순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버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 바른 사람이구나. 나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재능이 아닌 노력에 칭찬하시고요.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인격에 칭찬하시고요. 의도가 아닌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시면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갈, 특히 아동의 경우는 그럴 일들이 많아지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적절할 때 매치를 시키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우리 삶의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축구에서의 페널티킥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할 때 가끔 승부차기 할 때 있죠. 승부차기를 할 때 있는데 의외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실축, 다시 말해서 실수해서 못 넣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럴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저씨들, 특히 저 같은 중년 아저씨들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만 먹고 축구만 한 것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실제로요, 킥의 속도와 숙련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골키퍼의 반응 능력을 고려하면 페널티킥 상황은 99%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나 아니면 월드컵에서조차도 무려 30%가 실축을 합니다. 왜 30%는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건데도 못 넣을까요? 접근 동기 때문일까요? 회피 동기 때문일까요? 회피 동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못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오랫동안 해왔던 능숙한 일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이 회피 동기로부터 벗어나는 혹은 심지어 넘는 성공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이걸 넣으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걸로 경기가 끝날 때예요. 그때는 90%가 넣었습니다. 접근 동기가 순간적으로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받고 우리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해낼 때,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적정한 양만큼의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접근 동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접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위시리스트가 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시리스트가 길다라고 하는 것,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얘기나 혹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쵸?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시리스트, 즉 소망하는 게 적은 사람들은 결국은 회피 동기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회피 동기는 중요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일어나야 될 일들, 있으면 좋은 일들, 내 소망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인생의 회피 동기가 아닌 접근 동기가 정말 적재적소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라이벌의 존재가 독인지 약인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가장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싫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골몰하다가 안 풀려요. 깨끗이 포기하고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이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좋은 팁은 없으실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제일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이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이러실 때 있죠. 일상생활에서 손톱깎이나 아니면 여권처럼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닌데 이 물건을 어쩌다 한번 쓰려고 찾아보실 때 죽어도 안 나올 때 있죠. 있어요. 일단 어떤 서랍을 한번 열어봐요. 그럼 없어요. 그럼 딴 데 가서 한 10분 정도 찾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봅니다. 근데 열 때 이번엔 좀 다르게 열어봐요. 좀 이렇게 쓱 열어봅니다. 또 더 웃긴 건 한 10분 정도 다른 데 가서 또 찾다가 이번엔 또 와가지고 이번엔 또 과감하게 열어봐요. 이런 거 한 3번, 4번씩 하시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우스워졌다라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이런 거예요. 뭐냐?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한번 나오면 그걸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물건 어떻게 찾나요? 깨끗이 포기하고요. 아예 못 찾겠다, 이제 다음에 찾자. 이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외출하려고 시간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고 있을 때 딱 보면 뭡니까? 그때 보면 안 찾아봤던 데, 안 건드려봤던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요, 어떤 것에 골몰하다가 안 풀려요. 그러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만 다른 곳으로 보내도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 남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소풍 갔다가 걷다가 심지어 우리 문화의 수많은 역작들이 귀양 가셔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한 지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심지어 강제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 포인트 하나만 생각을 해주셔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벌이나 그런 비교 대상이 있는 게 그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벌의 존재가 독인지 약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은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프로야구 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팀의 라이벌 팀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라이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강팀. 그 팀을 위해서 이기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쪽은 라이벌을 이기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라이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뛰어나게 되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가거나 없던 일을 하거나 이렇게 0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이럴 때도 있죠. 지그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면 이미 배운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지그시 앉아서 뭘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격이 아닌 수비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 때는 라이벌을 가정하게 만들고 전략을 짜게 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라이벌이 필요한 일들은 뭐예요? 지금 앞으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 이럴 때는 라이벌을 보면서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가자. 자,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자기 기량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하거나 이 시간이 더 길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라이벌이 아니라 전혀 그 라이벌이 아닌 나와의 그 과정으로 만들어줄 때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사실은 라이벌이 필요한 시점은 몇 번 없는 거죠. 인간이 뭘 좋아하고 언제 제일 행복하냐에 따라서는 관점이나 생각이 좀씩 다르세요. 예. 근데요, 재밌게도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는 오히려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안이에요.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왜 제일 싫어할까요? 이 불안은요, 모든 물리학적인 총량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한 상태에서 괴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그 물리적 크기가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도 더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학교 다니실 때요. 1980년대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생 중에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몽둥이 하나 들고 교문에 서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이제 좋은 말인데 무서운 말이 써 있죠. 사랑해. 네, 써 있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교문에서 정위 취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각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남학교 위주로. 수많은 불량 학생들이 선발되죠. 뭐 두발 불량, 복장 불량, 넌 그냥 불량. 네, 이게 선발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진풍경이 벌어지죠. 10명 정도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이 나쁜 놈들, 입 정신 차려, 10대씩 맞아라. 뭐 이런 풍경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10명씩 때리신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총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탈진이에요.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 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죠. 하지만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 게 물리와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제일 유리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자살행위입니다. 왜?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요. 이 선생님은 탈진한 선생님의 91번째 스윙이겠지만 이 학생은 첫 번째 빠따가 자기 히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친구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열 번째 맞는 아이는 이미 90회에 귀곡산장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빡! 아! 이거를 90번 들었으니 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심지어 더 약한 에너지에도 더 아픈 거예요. 뭐겠습니까? 불안은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는 뭡니까? 불안이 불확실할 때 제일 커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단지의 공이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중에요 30개는 빨간 거예요. 나머지는 60개가 있죠. 60개가 되겠죠. 그 60개는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거 두 개는 뭡니까? 30개가 빨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까만 공과 노란 공을 합치면 60개라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건 뭡니까? 까만 공의 개수와 노란 공의 개수. 자,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A죠. 그 다음에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B죠. 자, A와 B.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수연 씨 어디다 거시겠나요? A. 좋습니다. 이천수 씨는? 전 B요. B요. 그 다음에? 네. 저도 A요. A. A가 좀 많으실 거예요. 굳이 안 여쭤봐도.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이렇게? 네? 네. 저요? 네. 어떤 게 정답일까? 아,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대부분 근데 A가 좀 더 마음에 오시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도 한 80% 가까운 분들이 더 A를 거세요. 20%의 분들은 물론 B를 선택하시지만. 그런데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왼쪽이죠? 혹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80%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세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 내가 첫 번째 게임에서 빨간색 공과 까만색 공 사이에서 빨간색을 선택했다는 건 자동적으로 빨간 공은 30개이니까 까만색 공은 30개가 안 되는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노란 공과 까만 공을 합쳤는데 60개면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되면 노란색 공은 다시 말해서 31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해야 나는 첫 번째 게임에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게 확실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확실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때, 뭔가 좋은 걸 가져올 때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일 땐 위험 추구적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향은 진짜로 확실한 게 아니라 가짜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얼핏 보기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냥 냉큼 그걸 짚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세탁소를 개업했는데 개업 10주년이라고 세탁 가격을 한 벌당 다 25%씩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지나가시던 주부들께서 혹은 그 동네 주민들께서 25% 4분의 1 정도 깎아주는구나. 에이, 반은 깎아주지. 이러고 가요. 약간 힘들어하게. 그런데 그분이 세탁 3벌 하시면 추가 한 벌은 무료입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달려가요. 왜? 한 벌 무료라는 건 한 벌이 0이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뭡니까? 100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뭡니까? 실제로 나한테 불리한 건데도 그냥 어느 것 하나가 확실하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고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더 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거잖아요. 타이어 3개 교환시 1개 공짜. 되게 웃긴 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타이어를 3개 교환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가게에 이전에 걸려 있었던 광고 문구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 뭐보다 쌉니까? 신발값보다 쌉니다. 이렇게도 안 사던 분들이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건 사드리는 겁니다. 가짜 확실성. 그런데도 가짜로 확실해도 우리 인간은 가짜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혹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재밌게도요. 그래서 왜 고스톱 치실 때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한 번 쳤는데 피를 2개, 3개씩 가져올 때 소위 말하는 1타 2피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생각은 한 종류를 해놓고 2가지나 3가지의 생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서요,
후회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보통 언제 후회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김상윤 씨는 언제 보통 후회하시나요? 저는 네. 이럴 때 상당히 좀 고민을 하죠. 네. 짜장면 집에 갔는데 네네. 짜장면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짬뽕을 시켰을 때. 그렇죠. 네. 내가 먹는 짜장면보다 저 사람이 먹는 짬뽕이 더 나아 보일 때. 그러니까 뭡니까? 비교할 때 우리가 후회해요. 제 아내가 언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냐면요. 옆집 남편은 6시나 7시면 집에 들어와서 가사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항상 오늘 나가면 내일 들어와요. 그 내일 들어오고 내일 들어왔는데도 막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입었는지 쫙 전시회하고 막 그러고 애들도 다 깨워서 사랑한다 얘들아 평상시에 절대 얘기하면서 뭐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왜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 인간이랑 살까 이러면서 후회하죠. 비교하면서.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옆집 남편이 6시에 들어온 자상한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뭐 아니면 옆집 남편이 사업만 하면 1년에 20억씩 빚을 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저와의 결혼을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결혼을 안심할 뿐.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만족은 언제 느끼나요? 일단 제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게 후회고 그 대상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만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 어떤 일을 막아내기 위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을 다한다는 건 비교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책임감이 없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에 민감해서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후회 없는 삶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새로운 행복이라는 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후회 없는 삶을 따로 살아야 되고요. 만족을 위한 삶은 또 하나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만족한다. 후회 없이 살면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이건 긍정적 착각이 아니라 인지적 구두쇠가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미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간의 생각,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C 버클리의 앨리슨 거프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동 인지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한 것보다 똑똑하고 이 세상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머리가 나쁘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수연 씨 이제 아이 키우시니까요. 아이 키우실 때 덧셈 뺄셈 언제부터 아이들이 했던 것 같으신가요? 딸들은 그래도 빨리 했는데 네. 아들은 좀 느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초등학교 뒤늦게. 1학년. 네. 그럼 딸은 좀 더 빨리?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덧셈이나 뺄셈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꽤 오래전에 예일대학 심리학과에 카렌 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를 하죠. 물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있지만 이 카렌 윈은 이 논문을 통해서 5살도 아닌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놀라운 연구를 보여줍니다. 자, 어떤 연구 결과냐면요. 여기 나무 상자가 있어요. 일종의 나무 무대예요. 그럼 여기 미키마우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튼이 내려갑니다. 미키마우스 2개 있는 상태에서 그럼 손이 하나 들어갔는데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손이 나오면서 미키마우스 하나를 가지고 나가요. 자, 그럼 이 커튼이 열렸을 때 이 무대에는 미키마우스가 몇 개 있어야 되나요? 인형이 1개 있어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1개가 있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오랫동안 안 봐요. 왜? 당연하니까. 그런데 미키마우스 2개가 있는데 커튼 뒤에서 손이 나갈 때 1개를 가져 나갔는데 여전히 2개가 있거나 혹은 3개가 있거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나 아니면 주위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요, 악행을 하는 것과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도 꽤 많이 해요. 화면을 볼 때 어떤 인형이 나옵니다. 저런 작은 인형이 나왔는데 다른 인형이 왔을 때
그 인형이 못 올라가고 힘들어하는 걸 도와주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인형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인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너 어떤 인형 가질래? 라고 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른 인형을 도운 인형을 가집니다. 다른 인형, 돕지 않았던 인형, 오히려 회방났던 인형은 너 절로 가. 심지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빨리 이해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넌 모르는 아이냐. 넌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아이를 키우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심지어 아이들의 생각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꽤 많은 걸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되죠.